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 내용은 FFC 의사록 내용과 금리 인상 관련 소식, 그리고 캐시우드 누나가 한국에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축구 관련된 또 펜토큰 관련된 소식 내용들과 그리고 온체인 데이터 관련된 이야기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바라보는 금리 전망 추이인데요. 저와 생각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삼성증권에서 생각하는 방향성은 아무래도 3월, 4월 정도 때가 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 이렇게 쭉 가지 않겠냐, 동결 수순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러냐? 대부분 이 PC 물가 생각보다 더 빨리 내려올 것이다 라는 주장을 좀 많이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보았을 때는 오히려 이제 기준금리 부분에 따른 그런 여건적인 그런 근거 기반적인 요소들이 상당히 부족하게 되니까 동결로 갈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증시 키워드 피봇으로 해서 파월의 이제 입장문이 변경이 되는지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과 또 중국의 얼마만큼 경제적 회복을 보여줄 것인지, 또는 말 그대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도가 이번 2023년도에 가장 큰 중요한 척도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양날검이죠. 네, 긴축으로 갈 거냐, 완화로 갈 거냐, 또 봉쇄를 계속 유지할 거냐, 규제 철폐로 갈 거냐, 또는 유로 회복세로 갈 거냐, 유로 강세로 갈 거냐, 이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FFC 의사록 12월 달 부분만 봤을 경우에는 매파 위원들이 5.4%대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0.25씩 올리긴 하지만 그게 최종금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면 자, 지금 4.5예요. 근데 5.4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략 그냥 5.5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러면 2월 0.25, 2월 0.25, 3월 0.25, 그 다음에 5월 0.25, 6월 0.25 해서 5.5로 맞추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내내 그런 기대감을 삼성증권이 생각했던 그런 방향성과 일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좀 보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연준위원들은 이번에 본인이 갖고 있는 그 KPI를 못 맞췄을 경우, 그리고 그 KPI와 근사치에 맞췄으면 그나마 자기 자리라도 지킬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도림질 당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으로 또 뉴스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완연한 봄이 또 찾아올 것 같다. 그 배경은요, 이렇게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일시적으로 반등에 따른 여지가 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와 투자에 있는 범위를 좀 더 확대해서 다양하게 투자하는 걸 좀 추천한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 부분에 있는 회복세는 저는 그렇게 빠르게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CPI 내려가는 속도와 PC 물가는 생각보다 지금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에 내려가는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라고 해도 목표 물가가 2%이기 때문에 그 목표 물가를 재조정하지 않고서야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으로 캐시우드 누나가 담배를 피는 것 같습니다. 예, 담배터에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하는데, 국내에 와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기술 혁신 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암호화폐 부분만 따로 빼서 본다라고 하면 암호화폐 분야의 잠재적인 유망 기업에 주목해서 투자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테슬라 주식을 또 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미국의 고용시장 또 동향 내용이 또 나와준 게 있었는데요. 자발적 퇴직 18개월 연속 400만 명 넘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시장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크게 초과를 하고 있으며, 작년 11월 미국 기업 구인 건수가 1046만 건으로 예상치에 그나마
어느 정도 맞춰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업자 1명당 구인 건수는 비율이 1.7명이고요. 9년 넘게 한 직장에서 일한 근로자 임금이 5.5% 상승을 했고, 높은 임금 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하고 있으며, 대중 오해로 금융 여건이 완화된다면 물가 잡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것 대비보다는 내려가는 그 속도를 더욱더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과연 저는 오히려 3.5가 23년도 목표치인데 3.5에 근접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물음표는 있긴 합니다. 왜냐면 이번에 임금 추이가 5.5% 올랐다는 건 못해도 3% 후반대나 3% 중반 겨우겨우 맞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상반기에 강도를 세게 해야 하반기에 그 목표가 추이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번에 또 FOMC 의사록에서도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는, 자, 조기에 통화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 역사적 경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80년도 때 또 그리스펀 전 연준 의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좀 여유를 두지 않고 곧바로 인하를 했으니 물가에 곧바로 영향을 끼쳤던 현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같은 실수 반복하지 말라고 또 조언을 또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원래 매파 성향인데, 야, 지금은 아니다. 5.4까지 할 거니까 3반기 그냥 기대감 별로 좋지 못할 것이니까 기대감 내려놓아라. 근데 증권가 입장에서는 자꾸 연초에 있는 그런 희망과 기대감을 부풀리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한 명은 맞겠죠. 제 의견이 맞던지 아니면 증권가 분들이 정말 맞던지 둘 중에 하나는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 소식인데요. 코인베이스가 장중에 12% 이상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벌금 리스크가 해소가 됐다고 합니다. 금융당국에서 개선과 합의를 보았고 소비자 보호 문제 적발한 뒤에 5천만 달러 벌금, 향후 2년간 5천만 달러 투자로 개선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나마 벌금이 좀 괜찮아졌다라는 소식으로 수혜를 좀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홍콩의 가상자산 라이선스 제도 6월 1일 정식 시행이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식 시행이 된다라는 것은 정식적으로 허가를 맡아서 진행을 한다라는 것이고, 더욱더 투명한 자금이 들어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투명한 자금이 또 들어온다라는 것은 투명하게 그런 자금이 들어오려고 하는 그런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진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올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5월달 기반으로 또 코인을 그 거래소가 운영하는 운영 집단은 코인을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구간대까지는 또 코인이 생각보다 많이 하락하기에는 어려운 구도이다. 그건 1월달에만 분위기만 봐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라. 그러면 거래소가 정식 시행하면 수혜니까 나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업비트가 나폴리와 계약을 맺으면서 이번에 나폴리만 펜토큰 상장하기에는 좀 눈치가 보이니까 나머지 펜토큰들도 다 같이 좀 상장시켜서 최근에 칠리즈가 좀 좋은 또 반등을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게 되면 고래들이 12월 초 매도량이 상당히 줄었다. 이로 인해 가격 하락의 압력 또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지며 고래들은 아직 의미한 정도로 비트코인 축적을 진행하고 있지 않는다. 고래들의 보유량이 최대였던 22년도 6월에 비해 10% 낮은 보유량을 들고 있고, 가격 회복과 강세장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고래들의 본격적인 매집 활동의 선행적 진행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비트코인은 매우 저평가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주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3.7 이상의 값은 비트코인 고점을 표시를 하고 1 미만의 비율은 잠재적인 저점으로 간주를 한다. 그 지표는 MV, RV라고 해서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에 따른 또 데이터 지표인데요. 1 미만의 값이 역사적으로 그게 4번을 또 발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저점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스테이블코인의 총 유출폭이 4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코인 대비보다 더 매력적인 자산군들이 요즘 반등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상대적 대비보다 자산 매력도는 좀 더 둔화가 되지만 언젠가 그 순번의 자산군의 변동사항의 순위는 매번 바뀌거든요. 네, 수익률 지표의 1등은 매번 바뀌듯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순환고리로 1등은 지금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이 언젠간 또 수익률 1위에 있는 자산군으로 올라오는 때가 있을 것이다. 매번 그래 왔잖아요. 매번 상승기 때가 좋을 때는 항상 비트코인 자산군이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건 사실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너무 힘들다라고 해도 버텨낸 자가 나머지 파일을 다 가져가는 모델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못 버티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도전했으면 성공할 때까지 가야죠. 네, 왜 중간에 하차하려고 합니까? 네. 그리고 이오스 소식인데 2700만 언스테이킹 중이라고 합니다. 빗썸이 프로시에 위임된 물량이 또 언스테이킹이라고 하니까 물량이 나올지 뭐 어디로 갈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해 암호화폐 펀드 4.3억 달러 순유입 18년도 이후 최저이다라고 나와주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투자 펀드에 총 4억 달러가 순유입이 됐고 18년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해 63% 하락한 데 미 연방준비제도 매파적 기조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이 순유입이 된다라는 건 고무적이다. 괜찮다. 저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개미들은 떠나고 있어요. 스테이블코인 순유출 비중이 워낙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블랙록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 나머지 기관들도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할 겁니까? 미래를 본다고 하면 미래지향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코인베이스 개인지갑 연동 기능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고요. 바이낸스 준비금 증명을 위해서 비트코인, 라이트코인 이체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영지식 기술을 적용한 이더리움 레이어 2에 3월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위메이드는 위믹스를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의 거래소 상장 범위 폭을 더욱더 넓혀야 됩니다. 해외 거래소에 어떻게 해서든 상장시켜야지 그게 위믹스한테 좀 더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블랙록 산업펀드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지난해 블랙록은 미국 기관의 비트코인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프라이빗 트러스트 3억 신탁 상품을 출시한 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포트폴리오 비트코인을 추가했다는 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동향만 보아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은 NFT 거래소를 따로 만들었고 홍콩은 이번에 허가제를 해서 만들고 있고 미국은 월가 합자해서 코인 거래소 만들고 있고 이미 체계에 있는 이렇게 조용한 시즌에 체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실정인데 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재미없으니까 무슨 게임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본인의 인생을 바뀔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도 뭐 1년 안에 뭐 2배, 3배, 4배, 뭐 5배 이렇게 올라가나요? 그럴 때는 극히 드문 시즌이고 자고로 인내할 수 있는 그런 기간, 투자라는 건 인내할 수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 그 다음에 내 자산이 계속 증식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기다리지 않고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냥 잠시 지하철 타다가 승차했다가 내리는 효과와 똑같아진다니까요. 왜냐면 돈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왜 거기에서 나왔다는 숨은 의미는 내가 여기에서 돈을 버는 목적에만 치중을 했어요. 근데 돈을 유지하는 그런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 이 구간에 일단은 많이 목말라 있죠. 그래서 돈을 버는 과정까지 해서 도달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돈을 유지하는 과정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유지하는 과정에 있는 스킬도 없다라는 건 언제든지 다시 이렇게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왜 하냐면 물론 구독자 수는 더 떨어지겠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돈을 적당히 벌었으면 적당히 매도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아직은 완성 체계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변동폭은 그 다음 시즌이 온다라고 해도 많이 클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내가 어느 정도 부분에 있는 수익성이 왔고 상위 계층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시장이 좀 더 열려져 있어서 더 많은 수익성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기간이 좀 더 여유 있게 남아져 있는 것인지 분별하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요한 척도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친구 A씨가 있고 친구 B씨가 있다고 하면, 이것도 이야기를 했지만, A씨는 그냥 정말 아무런 지식 없이 그냥 투자했는데 10억을 벌었다라고 칩시다. B는 노력을 해서 한 5억을 벌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A와 B 부분은, A는 언젠간 이 10억은 없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왜냐면 기초 지식이 없으면 유지 관리가 안 됩니다. B는 그만큼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 5억을 손실이 난다라고 해도 손실폭이 조금은 덜하겠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 않는 C 친구는 이제 저 친구보다 내가 더 잘난 부분이 훨씬 더 많은데, 스펙, 학력, 모든 분야에 있어서 월등한데 저 친구가 저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도 그냥 따라가는 형태에 있는 투자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매번 왜 제가 코인과 관련 없는 가끔 데이터 지표도 왜 보여드리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자 있는 지표를 왜 제가 가끔씩 보여주는 이유가, 부자 상위 1%, 5%, 10% 구간 왜 보여드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수익률 지표 부분에서, 이 정도 수익률 지표에서 내가 상위 통계 기준에서 대한민국 인구수의 상위 몇 퍼센트에 있는지 위치만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것도 돈을 벌었던 액수가 너무 크다라고 하는데, 저 사람의 스킬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 정도 돈을 벌었다라고 한다는 건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정도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내가 이 돈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냐? 그러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과분한 돈이죠. 그렇게 좀 본인에 있는 그런 기준점은 이렇게 데이터를 좀 끄집어 와서 좀 만들어 놓으면 이상과 현실에 있는 갭 차이를 좀 줄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는 이 부자에 있는 상위 카테고리 부분만 보아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상위 10% 안에 10억만 있어도 상위 10%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막 20억, 30억, 40억, 50억, 60억, 뭐 어떻게 보면 21년도 때는 막 어떤 분들은 뭐 50억을 쉽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시 객관화해서 맞춰 드리는 것이죠. 아무튼 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